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여행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행복한 감정이 무려 8주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어른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행이란 것은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도 있고 또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직접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책을 통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여행 떠나볼게요.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가려고 됐을 것 같아요. 많이 화낼 것 같아요. 이리 씨는요, 만약 지금 당장 돈도 시간도 제약이 없다면 누가 어디든지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어디를 좀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2003년도 대학로 소극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과거로의 여행, 왜요? 네. 가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개그맨 동기 양세형 씨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깨도 좀 주물러 줘가면서 아이고야. 좀 잘 보여가지고 좀 라인을 좀 타려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휴양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거기 가서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지내다 오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네스북 같은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먼 곳, 가장 높은 곳, 그리고 해남 땅끝마을에서도 가장 땅끝 그 지점, 거기를 이렇게 딱 가보고 싶어요. 오, 아니 정말 그런 곳이 어디일까 늘 항상 상상은 해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희진 선생님이 이런 궁금증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파인드메스에서 지도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제작진이 이 지도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종전 상태가 아니고 정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있는 그 군사 요충지 같은 것들이 전부 국가 기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기밀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버추얼 리얼리티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한국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강원도 뭐 속초나 이런 지역만 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마리 잡아오고 두 마리 잡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이런 특수한 상황이 거기서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지도는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걸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꼭 필요한 그 분야입니다. 네, 그래요. 지도만 봐도 사실 이 지도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지도를 만드는 지도 전문가들 역시 수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파인드메스 지도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도는 천문학, 항해술, 지구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근간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6,500년경에는 세계 최초의 지도가, 1402년에는 국내 최초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고 그 후 첨단 산업이 발달하며 우리는 손안의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도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모두 지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지도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손안의 세상을 담는 사람들, 지도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 이곳은 우리나라의 국토지형에 관한 측량 및 지도 제작은 물론 지형 공간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리정보과는 지도 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커다란 지도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지도 전문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희는 국가기본도 제작, 그리고 이제 대축 척수 지형도, 국가 인터넷 지도,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요즘에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 지도, 그리고 세계 지도, 대한민국 전도,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되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부터 특수한 지도까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지도 제작할 때 항공사진 촬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공기에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해서 정해진 코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지역을 촬영한 후 좌우 양방향에서 60% 이상 겹치도록 배치하여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항공사진에 실제 사용하는 좌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점 측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도에 정확한 지형 지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위치의 기준이 되는 점을 측정을 하는 작업이고요. GNSS라고 하는 그 측량 방식을 이용해서 평면 위치 기준점을 정하고 레벨이라는 측량기를 이용해서 수준점을 정합니다. 높이의 기준점이 수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상에 있는 좌표를 실제 좌표랑 맞춰주는 작업을 사진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직접 걸어다니며 지형을 파악하는 일이 잦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며 이제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통해 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학 원리는 삼각 측량의 원리입니다. 좌표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먼 곳의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측정법인 것이죠. 항공 촬영 후 기준점 측량까지 끝나고 나면 지도 제작 3단계 수치도화에 돌입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조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수치도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항공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에는 이제 지형 자체라는 게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기타 모든 지형 지물 자체를 전부 다 선형으로 이제 묘사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수치도화 작업에는 3D 항공 사진과 항공 사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안경, 좌우와 위아래를 움직이는 핸들, 그리고 높이를 조정하는 드롭이 필요한데요. 이를 이용해 항공 사진을 3차원 영상으로 만들고 지형, 등고선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둥근 지구를 어떻게 평면의 지도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차원의 위치를 2차원 평면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길이나 면적, 방향, 모양 등에 발생하는 왜곡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통도법, 원뿔도법, 평면도법, 단열도법 등 다양한 지도 투영법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 투영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은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말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좌표와 라디안이 지도 제작에 유용하게 쓰인다니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 건물 간의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양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수치도화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통해 지명이나 건물 등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고 나면 비로소 지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용 지도, 인터넷 포털 지도 등은 모두 수치 지도를 기본으로 활용한 지도입니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수학, 지도 전문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도 제작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특히나 측량이나 지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하학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도는 사회문화의 유산이며 역사적으로도 당시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정교한 예술입니다. 수학적 지식뿐 아니라 종합적인 과학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 제작법의 발달은 수학의 발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도 전문가들의 현재의 노력 또한 수학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커다란 세상을 손안에 담아내는 지도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항상 사용하는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지도 항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거를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바뀌잖아요. 건물도 바뀌고 지형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매번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수학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제작에 수학이 어느 정도 쓰이냐 하면 보통들 뭐 정확한 수치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축적의 비율 정도로 수학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도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간 원리가 수학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진짜 자랑스럽고 정말 좋네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까지 꿈이 원래 지도 전문가였어요. 오, 진짜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도를 잘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도를 잘 그려가지고 제가 잘 그렸거든요. 어느 나라 지도를 잘 야.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세계 지도를 그려가지고. 세계 지도까지. 진짜 지도 전문가네요. 전문가죠. 그래서 저는 그 길에 좀 밝을 줄 알았는데 네. 크면서 점점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어디 잘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좀 오류가 나거나 망가지면 되게 불안해요. 네네. 지도 전문가를 했었어도 정말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영상에 나왔던 그 삼각형을 이용했던 측량법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측량을 하다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구하기 어렵다거나 못 구한다거나 직접적으로는 왜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즉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위치로부터 선생님까지 위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거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분께 이 거리를 또 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각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걸 직접 못 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가 구한 이 두 가지 거리 요소하고 그렇죠. 이 각만으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삼각 측량 중에 한 가지 그 제이코사인 법칙입니다. 뭐 굳이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요 각 뭐 a라고 한다면 a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한 변은 알고 있고 두 개의 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두 변의 길이를. 그런데 두 각을 알았다면 삼각형의 네 각이 하면 180도이기 때문에 그쵸. 세 각을 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각을 알고 있고 하나의 변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두 변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인 법칙으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뭐 이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네. 예, 어렵죠? 유난히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이리 씨가 정신줄을 놓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항상 보면.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어렸을 때 세계 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서 영상에서 그 김정호 선생님 동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호 선생님이 그렸다는 그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던 지도를 봐도 지금의 지도와 얼추 겉모습은 비슷하잖아요. 이분은 걸어서 그거를 다 그린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 같은 경우는 보통 알려진 얘기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측정을 하셔가지고 뭐 완성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통수단도 사실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가 않았고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각 관청이나 이런데 지역별로 지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반 집안들은 그 밭이나 논이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별로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 것을 예. 지도를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집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같이 그 삼각측량의 원리에 맞췄던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지도를 그리고 이제 조금 애매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직접 가서 측정을 해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도의 핵심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수학이 권력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권력이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진짜 잘 듣고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영상에서 라디안 뭐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학을 그렇게 오래 진행하셨는데도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뭐 이리 씨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반갑다 친구야. 그러니까요. 저희를 좀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뭐 라디안보다는 사실 이제 이 지도 제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게 더 궁금하실 텐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 하나를 좀 안내를 하자면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있다고 하고 혹은 뭐 구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 지구본을 어떤 평면에 그려서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평면에 옮기다 보면 어느 정도 왜곡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왜곡을 어떻게 다루냐 이게 바로 투영법인 거예요. 이런 처리 방법, 다루는 방법이 투영법인데 그것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어떤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또 어떤 장점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이 투영법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어떤 목적이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메르카토르도법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메르카토르도법? 그런 건 좀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쭉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조사하면서 사실 저는 뭐 지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통도법이 바로 메르카토르도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거기에 원통을 이렇게 씌워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적도는 위치가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의 왜곡 없이. 그런데 뒤쪽에 북쪽으로 가면 면적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뭐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축척 및 면적이 확대돼서 극을 표시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는 그 도법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수학적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 또 이런 방식의 제작을 했다는 걸 사실은 이번 공부를 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지승현 아나운서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아니 저는 방송을 항상 100번씩 다시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볼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됐다는 얘기죠? 반갑다 친구야. 저는 뭐냐면 들으면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때 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 얘기할 때 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선생님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몽롱한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걱정되면서도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거리에 대한 감각이 좀 없어질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방향 감각도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내비게이션도 발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비와 비율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래서 스프를 만들 때 물 500ml가 있는데 3스푼의 스프가루가 필요하다. 물이 3000ml 있으면 몇 스푼 이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도를 제작하거나 읽을 때 이 비와 비율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비와 비율뿐만 아니라 지도 자체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학습 소재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뭐 지도 읽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회 시간에는 지도를 읽고 만드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 마을 그리기 지도 활동 같은 것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실사를 보면서 내가 그리려는 종이와 그 간격 간의 비율을 조정해서 적당하게 멋진 지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진짜 아이들과 이렇게 우리 동네 지도 그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점점점 발달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이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은 지도의 그 뭐 사용되는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도 더욱더 많이 발달이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지도가 사실 변화가 많이 없었죠. 그냥 한 번 뭐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인데 지금은 없던 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바다가 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없던 운하가 생기고 건물도 막 생기기 때문에 지도를 계속 교체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삼각식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성으로 찍고 항공에서 찍기 때문에 위성이나 항공에 대한 이해까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게 위치 정보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이런 정보를 갖고서 큰 돈을 버는 그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들이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지도예요. 그래서
디지털 소스화된 이 지도 시장은 굉장히 그 좋은 컨텐츠로서 이 지도의 부가가치나 시장 사이즈는 더 커지고 고용 쪽에서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와,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지도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예전보다는 진짜 지도를 보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망한 직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파인드맥스에서는요, 지도 전문가를 함께 만나봤습니다.